그래서 지난 대선 토론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짤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난 대선 토론을 보니까 홍준표 말이 전부 맞았다. 홍준표만큼 뼈 때리는 정치인은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너무 설명이 장황하다. 좀 간결하게 딱딱 잘라서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고대 스타일, 전 연대 스타일. 그래서 연대는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디테일한. 며칠 전에 연세대학 방송국하고 1시간 반 녹화한 일이 있어요. 연대생들이 무지하게 똑똑하더라고. 똑똑하고 관리를 정확하게 안 해. 연대생들은 간결하게 해. 큰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청년 정책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성악과 그리고 철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연태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 찾아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꿈, 사랑, 열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상징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청년의 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열정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들의 꿈, 사랑, 열정 그리고 희망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드릴까요? 네. 사실은 저도 20대지만 20대 청년들이 꿈, 사랑, 열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거든요. 너무나 각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른으로서 저희 나라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홍준표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꿈과 사랑과 열정을 얘기해 주시니까 뭐랄까 저희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청년 정책 포럼이 홍준표 의원님께서 마침 또 복당하신 시기가 잘 어울려져서 오시게 되어졌는데요. 의원님,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카콜라라는 사실 신조어 같은 것도 청년층에서 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의원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퀴즈를 살짝 제가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분들은 여기 다 이제 홍준표 의원님 좋아하시니까 오셨겠죠? 맞죠? 네. 그쵸. 홍준표 의원님 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토론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짤로, 짤이라고 이렇게 저장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유명한 짤로 많이 보고 있어요. 영상 같은 것들을. 콩카콜라에서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난 대선 토론을 보니까 홍준표 말이 전부 맞았다. 홍준표만큼 뼈 때리는 정치인은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혹시 뼈 때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정말 뼈 때린다는 말을 정말,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한 것만은 끝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저희는 다 홍준표 의원님 너무나 좋아해서 뵙고 싶어서 왔지만, 아직 의원님께서 마음에 사시지 못한 유권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류의 댓글을 올려주시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젊은 당대표 당선으로 인해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정치권에 부른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보수정당 특유의 권위주의적이고 거리감 있는 이미지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책임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댓글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견해도 있죠. 그런 생각도 있죠. 그리고 그런 말도 일견 타당성도 있고요. 정말 지금 타당하시다고 또 생각해 주시는.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한국 보수 정당이 거의 괴멸이 됐습니다. 그쵸. 3%. 괴멸이 됐어요. 괴멸이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변화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젊은 청년이 됐다고 해서 대선 후보도 젊은 청년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제는 대선 후보는 경륜 있고 연륜 있고 경륜과 연륜. 그 다음에 도덕성이 충만한 사람이 젊은 당대표와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갈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준석 당대표가 경력도 일천하고 그리고 젊고 세대를 다 아우른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 세대를 다 아우르기 라고 어렵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버드 나오시고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니시죠. 대선 후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대선 후보도 정치 초년생이 나오고 경험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나. 거꾸로 보면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화롭지 않겠나.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경륜, 그리고 연륜, 그리고 도덕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기말고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플라톤 철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플라톤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무나 수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뭔가 경륜이란 부분, 그리고 도덕성이란 부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경륜과 도덕성이 나이로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논리학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정말 홍 대표 의원님 뵙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사실 청년분들이 복당하시고 나서 굉장히 뵙고 싶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비가 와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더 꽉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것들 몇 개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실필줄이 터졌거든요. 아래쪽이 좀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좀 많아서 좀 준비한 것들을 다 못하게 되어졌어요. 왜냐면 좀 수정 요청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게임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해도 괜찮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아, 진짜요? 왜냐면은 저희 이게 아까 25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청년 스케치 이렇게 스태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맨날 새벽 2시까지 하면서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우니까 말씀 또 해주셨으니까 저 오케이인 거죠? 보좌관님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많이 혼났어요, 제가 보좌관님한테.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넘어갈게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둘 중에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털터리 20대로 돌아가기, 아니면 부유한 60대로 살기. 이 두 개 다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거잖아요. 하나 빈털터리 20대, 부유한 노인, 이런 거를 연습을 해요. 나는 빈털터리 20대가 좋겠다.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이야. 원래 이게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꼰대랍니까? 꼰대 누가 했어요? 꼰대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50년 전에 서울 올라올 때 18살 때 올라왔습니다. 18살 때 예. 대구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그렇죠. 원래 그 대구가 아니고 합천입니다. 합천. 예. 네, 저희 어머니 함양. 예. 삼천 함양 했죠. 네. 합천에서 올라올 때 TMI. 네. 대학교 1학년 때 올라올 때 나 14,000원 들고 올라왔어요. 14,000원 그때 당시 큰 돈 아닌가요? 근데? 그때 하숙비가 12,000원이었어. 그 지금 하숙비가 얼마나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 대표님 그럼 뭔도 하시면 안 됩니다. 2인 1실. 2인 1실. 그러니까 독방 안 주고 방 하나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때는 두 사람이 이제 하숙방을 하나 썼거든요. 요즘에 2인 1실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숙비가 12,000원이었어. 14,000원 들고 올라와가지고 12,000원 하숙비 주고 72년도 3월 초에 대학 입학하고 2,000원 가지고 서울 생활 시작했어요. 빈털터리로. 그래서 그때는 알바하는 거는 가정교사밖에 없었어요. 과외 말씀이시죠? 과외. 네. 과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수금 한 군데 가고 화목토 한 군데 가면 두 군데를 띄어야지. 자, 하숙비를 벌고 등록금을 버는 거예요. 아, 근데 1인 2실이 아니고 2인 1실이셨던 거세요? 아니 2인 1실. 2인 1실. 아, 그래. 1인 2실은 100만 원. 2인 1실은 한 3, 40만 원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차라리 빈털터리 20대가 낫죠. 저는 사실 원이 좀 그때는 꿈과 희망이 있던 시절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20대 때 그때는 대한민국이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경제 발전을 하던. 네, 대한민국이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어지간한 대학에서는 대기업에 두세 군데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대한민국이 팽창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인기 있던 회사가 무역회사입니다. 응? 그 종합무역회사. 거기에 들어가면 한 4, 5년 하다가 해외 주재관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 학생들 쳐다보면 참 딱한 게 우선 알바 자리도 없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인가 뭐 이상하게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알바 자리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소위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나? 일자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현실이 어떻게 그걸 반영을 못 해주니까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부모님의 그냥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부모님의 얹혀 사는 거. 등골 브레이크라는 네. 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잘못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랑. 그런 시절로 지금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보기는 딱하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
참 딱하죠. 그래서 아까 물을 때 빈털털이라도 20대 돌아가면 그게 훨씬 좋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사랑을 또 얘기하시니까 뭐 사랑 얘기를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사실은 이건 연습 게임이었었어요. 연습 게임이었고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10조 딜 있는 국민의힘, 10조 당비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둘 중 하나를 꼭 가야 된다면 1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10조의 당비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나는 빛이 있어도 야, 국민이니까. 박수 한번 주죠. 야, 역시 낭만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아니, 페이스북으로 혹시 페이스북으로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방금 얘기는 저희가 진행할 게 좀 많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답변만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멋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감탄할 시간은 조금 지나갔고 날카로운 토론회 시간이 진행되어질 건데요. 저희가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김성규 대표님.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공무원 취준생, 그리고 이제 공기업, 대기업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취준생 4만 명의 회원과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제 공꿈사, 취업나라 공꿈사 대표 김성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제 산업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소령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단체가 출범식이 4일 남은 관계로 많이 바쁘세요. 조금 조심성을 좀 요구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단체 명은 일단은, 비밀로 커트해주세요. 남겨두고요. 일단 저희 단체를 소개하자면, 저희 단체는 이제 변호사, 의사, 그리고 각종 교수분들, 전문가분들 중에서 젊은 청년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입법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그런 입법 스쿨을 하여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당에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저희 단체입니다. 저는 이효령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효령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집회할 때 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같이 집회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빛이 그 빛화랑 어떤 분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에서 이제 출발한 전국학생소연합 대표 김화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전교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주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인원고 사태 아시죠? 그 학생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한국성평연대 대표 임영준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페미니즘 논쟁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 성담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젊은 정치인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고도 하셨는데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래남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과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핫한 이슈여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은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지만 그래도 귀한 패널분들 모셨으니까 10분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청년 실업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대표님 그 책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이트라는 책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에이트 몇 분 없으시? 네, 죄송합니다.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베스트셀러 40주였나요? 40주 정도 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왓슨 그런 로봇 아시죠? 그런 로봇과 같이
이제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 포럼이 청년분들에게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청년들의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꿈과 사랑과 낭만도 일자리가 사실 해결돼야 되지. 아니면 그것이 잘 뭐 낭만이라는 것은 사실 사치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김성기 대표님도 모시고 저희가 사실은 뭐 축가 선서도 있었긴 했지만 이제 생략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생략하게 되어졌고, 우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성기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취업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요즘에 청년 취업난이 옛날에도 다 항상 있었던 어떤 취업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설명이 장황하다. 좀 간결하게 딱딱 잘라서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 고대 스타일, 전 연대 스타일. 그래서 연대는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디테일한. 네, 며칠 전에 연세대학 방송국하고 1시간 반 녹화한 일이 있어요. 고대 방송을 왜 안 가시고? 내 고대에서는 안 불렀어. 고대 연세대학 공무원. 방송국에서 방송팀이 와서 1시간 반을 했는데 연대생들이 무지하게 똑똑하더라고. 똑똑하고 말일에 장황하게 안 해. 연대생들은 간결하게 해. 저는 또 대표님이 또 이해를 못하실까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해보자면은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공지능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 요즘에 취업난에 대해서 카페에서 또 많이 보실 텐데 또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살짝 얘기를 해주시고 의원님과 대화를 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기자 이제 신분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지금 패널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의원님. 사실 제가 이제 4만 명의 회원과 이제 함께 이제 취업에 대해서 논하고 제가 또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근 한 3년 전부터 원래는 이제 알바자리까지는 있었습니다. 알바자리까지는 있었고, 그 알바자리 통해서 이제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있었고, 그래도 적어도 취미생활 할 수 있었고, 뭐 해외여행은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러니까 소소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워라밸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바 자리조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가 이제 한 기업 수십 곳에 들어가고 있는 산업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유통업계에 있는 쿠팡 정도의 기업을 제외하면, 쿠팡도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 그러고 지금 어떻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쿠팡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인력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지금 쿠팡 상하차, 쿠팡 플렉스 같은 이제 그 배송 외에는 청년들이 당장 어떻게 알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대표님? 키오스크라고 그것도 인공지능인데 주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알바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바 자리까지 없어지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원래 자영업이나 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면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외부 알바가 없어져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24시간 편의점 운영할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아주 해괴한 이론입니다. 세계에 이런 이론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다 보니까 대학생 알바 자리는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데 4차 산업혁명 뭡니까 AI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천만에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할 때 방적 공장이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섬유 공장의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러다이트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난 뒤에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렸어요.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동의 강도가 훨씬 줄어버렸어요. 대신 월급은 더 받게 되었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 실업자가 양산하고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건 제리양과 미국의 대만 출신 뉴욕주 이번에 지사 나왔다가 4등으로 떨어져 버렸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그 사람이 쓴 보통 사람의 전쟁이라는 책 한 권 보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AI 시대가 되면 사람은 훨씬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엄청난 노동 생산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럼 새로운 직종이 태어나요. 고부가가치 직종이 전문가들이 그 직종이 다 태어나요. 일자리가 또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AI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가 또 생겨나게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꼭 못하지. 근데 있어 보라고. 영국의 방적 공장이 기계 돌아가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산업혁명의 방적 공장 부수기 운동하고 똑같은 소리를 21세기에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기본소득 전부 공짜로 돈을 사회주의 배급식으로 돈 나눠줘야 된다. 그 나눠준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1인당 30만 원 나눠줬어요. 그 30만 원 나눠주려고 하면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눠주고 난 뒤에 그게 가게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나눠준다고 지금 또 30조 40조를 들여갖고 1인당 얼마씩 나눠준다. 그건 사회적 배급제도야. 한 번에 거치는 거야. 그게 만약 1년 12단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1년 12단을 주려면 현재의 예산에 10배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그래갖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자기는 임기 마치고 나가본 것뿐이니까. 그러나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국가 채무를 여러분들이 전부 갚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돼.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걸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돼. 근데 그런 정책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도 그걸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짜로 돈 주니까 임시는 좋지 그 돈이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 운영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AI가 오면 실업자가 만연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오셨던 이지성 에이트 작가님이 저희와 4차 산업혁명기술위원회 고문으로 해주시는데 AI 시대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게 있어요. 미국과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에서도 그 문제지를 사가고 전 세계 유일한 ISTBQ라는 그런 자격증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를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다 지원해주는 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 좀 얘기를 이어서 사실은 일자리 문제 가장 큰 일자리 장점은 문제는 내가 정확히 이야기를 내주면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과 자유를 존중을 해야 돼요. 민간의 자유, 사실 그게 시장의 자유가 중요하죠. 아니, 민간의 기업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에서 하고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 난 공무원 저거는 지금 있는 공무원은 3분의 1은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예. 카페 대표님. 공무원은 지금 오히려 컴퓨터 만연하고 AI 시대 되면 공무원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지죠, 어떻게 보면. 예? 공무원은 최소한의 구조조정에서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을 압박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관치경제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민간이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야. 정부는 뭐 역할이 뭐냐? 민간에서 불편한 게 뭐 있냐? 뒤에서 규제를 풀고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민간에 갑질을 하고, 예? 걸핏하면 재벌 돈 뜯어내고, 그리고 기업에 돈 뜯어내고, 부동산 폭등시켜가지고, 부동산 세금 뜯어내고, 이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지, 노량진, 지금 공무원, 국어공무원 시험 보려고, 노량진에서 재수하고 있는 사람 참 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국어공무원을 대학 졸업한 사람은 국어공무원 안 갔습니다. 국어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안 간 사람 중에서 국어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학 나와도 국어공무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민간으로 세계로 젊은이들이 진출하는 그런 나라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 시스템을 만들고, 예? 공무원의 일자리는 나는 AI 시대 되면 공무원, 현재 공무원의 3분의 1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어요. 외국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줄여야 돼. 공무원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가는 5년 동안 정책이 정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 가려고 서울대학 나오고 뭐 연세대학 나오고 뭐 인류대학 나오더라도 그 한번 매달려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딱한 나라가 됐나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만드는 거는 민간이 만드는 건데 민간의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해놓고 맨날 하는 소리 뭐야?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없애라. 정부에서 강압을 하잖아요. 응? 정규직,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겠어요? 차별 없애라고 하죠, 요즘에. 응? 왜 생겨났겠어? 원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를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고정 노동 비용이라고 하죠, 그것들. 그러니까 해고가 안 됐다 이 말이야. 노조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에서 정규직 뽑으면 해고를 못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 못하면 쫓아내야 되는데 해고를 못하니까 정규직을 안 뽑는다 이 말이야. 비정규직 뽑아가지고 일정 기간 이었으면 계약 끝나면 끝내버리잖아요. 또 한 번 더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무기직인가? 무기 네? 무기 정학은 아니고. 아니 무기정학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그런 식으로 그 무기계약직 때문에 또 해고가 안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독일이 왜 유럽의 제일 번성한 국가가 됐나? 응? 독일에 하르츠 개혁이라고 노동 개혁을 했어요. 그것도 그 노조를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나온 슈레드 수상이 하르츠 개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노동 개혁을 하는 바람에 노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토론 시간에 가만히 좀 말 끊지 마. 저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네가 떠드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듣기가 좋아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노동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활기를 펼 수 있고 뭐라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직장에 시험 쳐갖고 되고 저 직장에 시험 쳐 되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일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노량진 가서 국어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나 이런 나라가 돼서 이건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외우세요. RPA 테스팅, RPA 테스팅. AI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노조 순서. 외우세요. RPA 테스팅. 두 번째, 노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명을 그 대기업 꿈꾸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대꿈사. 예, 대꿈사로 다음 달에 바꾸려고 예정 중이었습니다. 대꿈사로 바꾸려고. 공꿈사가 했습니다. 아니라 공무원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업 꿈꾸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했대요. 안 그래도. 네, 대꿈사로. 네, 그래서 노조 문제 얘기해 주시죠. 차별 얘기도 했는데. 네, 의원님, 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경남 도지사 시절에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노조와의 큰 전쟁에서 큰 성과를 이루셨고 그때 굉장한 지지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단숨에 대권주자로까지 성장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노조 관련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노조와 민노총의 문제는 2030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노조에서 정년을 64세, 65세로 연장해달라. 그리고 주 52제도 모자라서 주 35시간제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개정된 노조법에서 당장 7월 6일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아니어도 실업자와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조의 힘이 점점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고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청년들은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과 더불어서 차별금지법도 저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는데 저는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개정된 노조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고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저 노조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강성 노조가 득세하는 나라는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를 왜 망했냐? 그리스는 노조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어요. 그리스에 있는 거는 관광산업과 그리고 해운 산업인데 그 해운도 조선소가 없어요. 그냥 배를 임차에 와가지고 해운하는 그런 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일자리가 어디 있냐?
공무원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4사람, 5사람이 합니다. 공무원 정원만 늘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95%를 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국민 세금을 나누어 먹는 사회예요. 국민 세금을 갖다가 적게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 전체에 배불리 먹게 하는 사회가 아니고, 공무원이 많다는 사회는 그건 국민 세금을 서로 나눠 먹는 구조의 사회예요. 이거 망하는 사회야. 그래서 그리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스는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앞으로도 30년 이상 정상으로 못 돌아옵니다. 노조가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노조 결성률이 10한 2, 3% 정도 됩니다. 전국 직장마다 노조가 결성된 게 한 10한 2, 3%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강성노조, 기종노조라고 하면 한 5% 정도 돼요. 뭐 KT라든지 큰 대기업 그 노조는 현대자동차, 그거는 뭐 어느도 손 못 대는 그런 노조가 돼버렸죠. 돈도 많아요. 노조비가 워낙 많이 걷어가지고 파업에 딱 시작하면 노조에서 파업 끝날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줘요. 파업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카르텔이 굉장합니다. 노조 3법 방지법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조가 그 카르텔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하거든요. 노조 있는 단체 협약을 보면 노조원이 퇴직하면 자기 아들이 우선 채용권을 갖고 있어요. 노조원의 아들이. 세습제죠. 그런 식으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거든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한번 시위해 보세요. 그 10,000명, 20,000명 나와서 하는 거 전부 대기업 먹고 살만한 노조입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광화문 거기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도 없어요. 조직화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년연장, 나는 정년연장 하는 것이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강성노조가 워낙 창고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회사를 키우질 않습니다. 하나 예만 들어줄게. 현대자동차가 좀 간섭하지 말고 좀 있어.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많아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생산량은 늘리질 않았어요. 그러나 해외 생산량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지금 아마 국내 생산 때 해외 생산의 비율이 6대4 정도 될 거예요. 과거에 2대8도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 해외 생산량을 7까지 하려고 그래요. 7대3으로. 응? 그 왜 그래 하느냐? 국내에는 노조 때문에 생산이 너무 안 회사 운영이 안 돼. 노조에 무슨 스텔라 라인이 있고, 제네시스 라인이 있고, 펠리세이드 라인이 있으면, 펠리세이드 생산을 하나 도입하는데, 거기 노조 동의를 얻어야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강성 노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의원님, 다 망한다. 그것도 정말 공감하는 말이고, 앞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줄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굉장히 제재가 강해졌어요. 노조 때문이죠. 그래서 노조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일 궁금해요. 차별금지법을 이제 노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훨씬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요? 네네네.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적체성, 종교, 인종, 그리고 심지어 학벌까지 그 사유에 의해서 기업은 해고를 맘대로 가할 수 없다라는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저희 청년들은 왜냐면 철밥통이 돼버리잖아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철밥통이 되어버리고 저희 청년들은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한다면 게다가 저희는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근데 그렇게 한다면 저희를 절대 뽑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최근에 대기업에서 정기 채용 제도가 없어졌어요. 수시 채용 제도로 다 바꿨어요. 결혼이 나면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갖고 2,000명, 3,000명씩 막 채용했잖아요. 지금은 전부 수시 채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냐? 결혼이 나야지 채용한다는 거예요.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한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조법을 바꾸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전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친노조, 노조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서 그거 바꿀 수가 없죠. 국회에서 그거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의원님이라면 이제 복당하셨잖아요. 의원님이라면 당에 강력하게 입장을 내놓으실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 노조법이다 이렇게. 네. 우리 당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생각이 가장 그래도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건 엄청 나쁜 거. 국회를 하고 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 같이 하자 이래 강요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청년들, 차세대들의 꿈, 희망, 사랑, 열정 이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그걸 바꿀 의지나 있고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알아먹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답답하지. 의원님, 근데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바도 있기에 이 자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 차별금지법 그것도 반대를 하는 게 그 반대를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 평등의 원칙이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구조에 평등의 원칙이 천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뭘 그걸 갖다가 온갖 군데 다 차별금지. 헌법 구조에 평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해라 이거 아닙니까? 헌법 구조에 그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차별이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판결로 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온갖 분야에 다 차별금지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 하느냐. 난 그거 참 이상하다. 박수 한번 주죠. 네. 세상은 말입니다. 차별은 존재해요. 근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냐, 합리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차별이냐, 그것이 문제죠. 세상에 다 차별은 존재하죠.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10배가 안 되는 사람도 100만 원 받고 능력이 100이 되는 사람도 100만 원 받아라는 사회는 그 정상사회가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차별 문제가 헌법상 나와 있는 헌법구조의 평등의 원칙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 외에
온갖 군데다가 차별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사실 보통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뭐 동성애 반대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 게 그게 아니고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저는 고대는 안 갔어요. 안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다 노력했는데 그거를 차별하지 말라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노조의 문제고 그 노조는 또한 전교조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인원권 사태 김하랑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전교조 하면 이제 사실 노조의 머리격입니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머리급이고, 그리고 전교조들이 하는 게 또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최근에 혹시 보성고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원님? 보성고는 몰라. 인원고 사태는 네, 사실 보성고랑 인원고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연극, 이제 뭐 차별과 뭐 방관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와 방관자를 설정해서 연극을 해라라고 했던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이 교사가 원하는 가해자와 원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에게 난 이거 수행평가로 인정해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생기부에 그 어떻게 적힐지 모르고 너한테 도움 안 된다 라면서 학생에게 본인이 원하는 시각으로만 이 수행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강요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원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페미니즘 문제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에는 인원고가 있었고 2021년에는 지금 보성고 사태가 일어났는데 현재 이 보성고 관련해서도 인원고 관련해서도 이런 정치교사들 학생들에게 사상을 강요하는 정치교사들 자체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너무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항상 PC주의식 논리, 혹시 PC주의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던 걸 기억하고 PC주의를 무조건 강요하고 PC주의로 사상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교조가 계속해서 PC주의로 애들을 사상주입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PC주의로 사상주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밑바탕이 너무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30년이 넘었죠.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좌파 운동가가 있어요. 그람시가 쓴 책을 보면 사회 변혁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침투를 해서 진지전을 구축을 해라. 그 진지전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정교조가 시작을 했고 또 노동 분야는 민주노총이 했고 뭐 언론은 언론노조가 했고 각 사회의 각 분야마다 진지전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30년 전입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놓은 그 업적이 지금의 전교조입니다. 교육원장을 완전히 장악을 다 했죠. 전국 교육감은 경상북도 교육감하고 대구 교육감 빼고는 전부 전교조가 장악 다 했어요. 대구도 그렇습니까? 대구하고 의원님 지역구 대구, 경북 빼고 경남도 그렇고 지금 부산도 그렇고 전부 전교조 장악 다 했어요. 그럼 교육현장에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은 우리나라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부 전교조의 휘하에 다 들어갔다. 그 사람들이 친북 교육도 하고 좌파 교육도 하고 그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학생들한테 강요를 해서 말 안 들으면 학생부가 있죠. 맞아요.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진짜. 엉터리로 해가지고 대학 입학하는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대학 입학할 때는 그 수능 딱 2번 보고 2번 본 중에 잘 본 성적만으로 100% 대학 가기로 하자. 학생부 철폐한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 이것도 다 없앤다. 싹 없애버리고 그래 하자. 그래 내가 이제 제도를 바꾸자고 한 거는 정교조의
말하자면 현장 압박으로부터 학생들을 왜곡시켜가지고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입학 대입 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내가 했던 것인데 그 진지정 구축한 거 그거 하루 이틀에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전교조를 여쭤보셨는데 그 대학 입시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이제 전교조들이 요즘에 사상주입을 할 때 PC주의를 앞세워서 사상주입을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홍준표 의원님께서 법을 하나 발의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아직도 표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게 진행이 다 안 되었는가? 발의는 되었는데 전교조 전횡 방지법 만드셨었잖아요. 발의를. 그런데 그거 우리 당 의원들도 겁이 나서 동의 안 해. 아 정말요? 아, 안 그거 되는데. 우리 당 의원들도 정교조 눈치 보면서 동의 안 해요. 근데 내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응? 좌파는 뻔뻔하다. 근데 우파는 비겁하다. 응?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참 비겁한 집단이야. 그럼 진보 좌파라는 애들은 참 뻔뻔한 집단이야. 내가 그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던데 또 사실 어쨌든 저희가 좌파 우파 저희 지지하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요.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킵니다. 청년 정책포럼. 어쨌든 근데 인원고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예전에 사태 터졌을 때 인원고에 이때 이제 화랑군 되게 맨날 시위하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는 정치 현장에서 좀 과하다 싶어갖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대학이라도 또 우리가 가기도 난감하죠. 대학을 정치 현장에 끌어들인다.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인원고 사태 때는 대한민국 학부형들이 정교조의 실체를 아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런 사건이죠. 그 이번에는 보성고 사태라고 있거든요. 네. 보성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 말씀하셨던 이제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상 자체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도 그것이 보수의 가치는 견제와 균형인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이 문화 막시즘이 쉼표에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것인데 그 한국성평화연대 임영재 대표님께서 한번 그 부분 좀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때까지 뭐 노동 분야나 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하나 나왔다 하면은 정말 이때까지의 수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조금 약하실 수도 있는 이 성인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말을 막힘없이 하시면 저는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우선 그냥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 째째하게 발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거는 해명하죠. 해명의 기회입니다. 째째하게 바로 해명하십니다.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저는 내 각시에 대해서 각시가 누구죠? 집사람 아, 집사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각시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 조국 사태 때 조국이 보고 그 MBC 그 유시민하고 토론하고
그 새끼 사내 새끼 아니다 이 소리를 했어요. 잘못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왜 지각심이로 했나? 또 어제는 나는 거기에서 내 집사람에 대해서는 76년도 만난 그날부터 40년이 훨씬 지났다. 40년. 무한 책임을 지고 지는 사람이야. 내각시가 잘하든 잘못하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나는 앉아서 페미니즘도 아니고 페미니즘 그것도 난 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가 뭔가요? 의원님? 뭔가 휴머니즘을 따져야 할 그 시점에 무슨 페미니즘만 따지냐 이 말이야. 페미니즘 찬성 반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내 집에서 생각은 그거요. 내 가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내 각시에 대해서는 내 각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박수. 이야기를 할 때 와, 여성분들 박수. 아니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 자꾸 여성 이야기하면서 여성 우월주의, 우선주의, 페미니즘 이야기하니까 에이 남자들이 그 째째하게 그러지 마라 마. 저도 무슨 소리 했지? 의원님이 째째하게 발언하셨을 때 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정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가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좀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째째하게라고 하셨겠지라고 개인적인 추측은 했었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해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방금 홍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무한한 책임감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남성에 대한 자기 성별에 대한 긍정,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자기 여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자기 긍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정말 떨어뜨리는 것이죠. 남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자기 성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면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건강한 가치관인가.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님께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신다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은 공감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중근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응? 페미니즘만 그래 추구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에 억눌려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나는 만난 일에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받아가지고 내가 써본 일이 없어요.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통째로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도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 나는 밖에 나와서 세상 일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월급 받는 날 월급이 난 내 손에 들어오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바로 집사람 통장으로 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4번을 이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냥 가시는 거군요. 이사 가는 날 동호수를 가르쳐줘요. 보너스? 동호수. 동호수? 아파트. 동호수 가르쳐주는데 몇 동 몇 호? 그렇지. 뭐 가라 하면 그건 가는 어디 거니까.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르쳐주면 주로 이사는 토요일 날 가거든요. 토요일 날 그때는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다가 밤 9시쯤 돼서
내 새로 이사간 집 찾아가는 거예요. 아, 찾아가면 이제 그때 이사 다 해놓고 짜장면 먹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그런 방면에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갖다가 가사 대리권을 집사람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뭐 전부 다 줘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법률로 말하면 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는 아직도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결 내린 거, 그거는 나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와, 정말. 잘못된 판결이다. 성인지 감수성 문제 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란 그 판결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군대 말씀이시죠? 군대 안 가게 된 거. 아니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성범죄에 있어서 속된 말로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당한 것이다. 무고 이런 관련 돼요. 무고죄 관련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그 여성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그 판결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거는 좀 너무 나간 판결 아니냐. 그래 성인지 감수성이랑 그 판결을 처음 쓴 대법관이 우리 사법연수원 다닐 때 동기입니다. 고시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지. 니는 판결 그래 했더라도 나는 그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청춘입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나는 청춘의 본질을 열정으로 봅니다. 무슨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이에 불구하고 나는 청춘으로 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건 노인네와 다름없어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